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 전망, 그리고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요즘 정말 생성형 AI 모르면 안 될 정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나 들리는 얘기죠. 단순히 챗 GPT 이름 정도 아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바쁠지, 생각할 지점은 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은 아니에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꽤 깁니다. 1950년대 머신러닝 개념부터 시작된 아주 긴 기술 여정의 결과물이거든요. 1950년대까지요? 네, 간단히 말하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글이나 그림, 음악처럼 뭔가 새롭고 진짜 같은 걸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죠.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는 창작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시작, 195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료 보니까 아서 세뮤얼이라는 분이 체커 게임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머신러닝이란 말을 처음 썼다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군요. 기계한테 일일이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배우는 거. 바로 그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개념. 이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생성형 AI의 그 뼈대가 되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로 이어진 거죠. 신경망이요? 인간 뇌 구조처럼 정보를 처리하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처럼 연결된 노드들이 층을 이루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배우는 구조입니다. 그 신경망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직접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나왔다고요. VA랑 GAN.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모델들입니다. 이 둘의 접근 방식이 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VAE, 그러니까 변이형 오토인코더는 원본 데이터의 그 특징을 잘 지키면서 좀 비슷한 새 데이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습하는데요. 장점은 예측 가능하고 좀 안정적이라는 거였죠. 근데 자료에서도 통계적 정확성 추구라고 표현하듯이 학습한 데이터 범위를 확 뛰어넘는 깜짝 놀랄 만한 창의성, 이런 걸 보여주기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안정적인 대신에 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군요. 그렇죠. 반면에 2014년에 나온 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비유가 아주 재밌죠. 위조지폐범이랑 경찰. 네, 생성자가 가짜를 만들고 감별자가 그걸 찾아내면서 서로 실력이 느는 거. 맞습니다. 그 적대적 경쟁 구조 덕분에 걔는 정말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 없는 사람 얼굴 사진 같은 거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와우. VA보다는 훨씬 창의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학습 과정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또 결과물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창의성은 얻었지만 안정성은 좀 부족했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 VA랑 겐은 초기 생성 모델들이 가졌던 어떤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화할 거냐와 얼마나 창의적인 걸 만들 거냐 사이의 줄다리기. 이 고민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구글의 그 유명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랑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네, 게임 체인저였죠. 기존 모델들은 문장이 길어지면 앞 내용을 까먹는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걸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긴 이야기 들으면 앞부분 까먹는 거랑 비슷해요. 이전에 RNN 같은 모델들은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면 앞의 정보가 희미해지는 거죠. 순서대로만 하니까. 네, 근데 트랜스포머는 달랐습니다.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써서 문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봐요. 그리고 각 단어가 문맥 속에서 다른 어떤 단어랑 관련이 깊은지 그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죠. 전체를 보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름도 어텐션이군요. 그렇죠. 핵심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문장 내 모든 단어들이 서로 관련성을 동시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순서대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GPU 같은 병렬 처리 장치를 써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와, 병렬 처리.
그래서 GPT나 벌트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이 빵 터지고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서비스도 가능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트랜스포머가 현재 AI 발전의 진짜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LLM 시장을 보면 오픈 AI의 GPT 시리즈,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최상위 모델들이 계속 성능 경쟁을 하고 있죠. XAI의 그록 같은 새로운 주저들도 있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초기에는 그냥 제일 똑똑한 AI 하나 이런 걸 추구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정 영역에 더 강점을 보이는 모델들을 사용자가 골라 쓰는 추세랄까요? 아, 만능 AI 하나가 아니라요? 네. 자료에도 나오듯이 예를 들면 제미나이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는 멀티모달이나 긴 맥락의 강점이 있고 클로우드는 창의적인 글쓰기에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또 메타의 라마나 알리바바의 QN 같은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들도 나와서 기술 접근성도 훨씬 좋아졌고요. 이미지 생성 쪽도 마찬가지군요. 달리가 챗GPT 안으로 들어갔고 구글 이메이전, 또 시드림 이런 모델들이 사진 같은 현실감, 복잡한 장면 구현, 심지어 이미지 안에 글자 쓰는 것까지 경쟁하고 있다고 하니 와, 정말 빠르네요. 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트랜스포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 모델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단순 규모의 경쟁을 넘어서 적응적 특화 시대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능 AI 하나만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작업에 제일 잘 맞는 AI 도구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론적인 발전도 놀랍지만 그럼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 보니까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고객 경험 쪽. 챗봇이 24시간 고객 문의에 답해주니까 당연히 비용 줄고 만족도 올라가고요. 또 고객들 피드백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하죠.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직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 찾을 때 그냥 대화하듯이 물어보면 찾아주고 회의록 요약이나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좀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AI가 도와주죠. 개발자들은 코드 추천이나 오류 검토 기능으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아, 저도 회의록 요약은 좀 탐나는데요. 하하, 그렇죠. 또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쓰입니다. 복잡한 계약서에서 핵심 조항만 자동으로 뽑아내거나 요약해주고 AI 모델 학습시킬 때 데이터가 부족하면 실제 데이터랑 아주 비슷한 가짜 데이터, 이걸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도 해요. 합성 데이터, 신기하네요. 산업별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해서 생산 공정 자동화하고 불량률 예측해서 손실 줄이고요. 자료에 나온 어떤 철강 회사는 AI로 1,630억 원이나 비용을 절감했다니 어마어마하죠. 1,630억이요? 와. 금융 분야에서는 AI 챗봇이나 음성봇이 상담원 역할을 많이 대신하고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들어보셨죠? 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이게 가끔은 사람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더 좋기도 하대요. 사람보다요? 네. 유통 쪽에서는 AI가 날씨나 이벤트 같은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수요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요. 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걸 RMN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더군요. 딱 필요한 시기에 살만한 상품을 추천해서 매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RMN,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게임에서는요. 이제 게임 속 캐릭터 NPC가 그냥 정해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랑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고 플레이어 실력에 맞춰서 몬스터 행동 패턴이 막 지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훨씬 실감나죠? 오, 게임이 더 재밌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AI가 의료 영상 보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 조기 진단 돕기도 하고 의사나 간호사분들 진료 기록 작성 같은 행정 업무를 음성 AI가 대신해주기도 해요. 그럼 이제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이야, 정말 다방면에 쓰이네요. 네, 이 사례들을 보면 생성형 AI가 그냥 신기한 기술 이걸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고 비용 절감, 효율 증대, 서비스 혁신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재인데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래 예측 부분을 좀 보죠. 멀티모달 AI, 이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멀티모달,
이게 뭐냐면요. AI가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영상 이런 여러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다 이해하고 또 생성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여러 가지 감각을 다 쓰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AI랑 소통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지겠죠. 복잡한 질문을 하면 글 설명뿐만 아니라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같이 보여주는 훨씬 똑똑하고 유용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일까지 처리하는 자율 AI 에이전트 시대도 온다고요? 이건 좀 더 나아간 개념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는 거죠.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결과까지 평가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예측이에요. 기억력, 추론 능력, 그리고 아까 말한 멀티모달 능력까지 합쳐져서 꽤 전문적인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따라서 관리자한테 보고하고 여러 공급 업체를 비교 분석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주문까지 딱 완료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필요 없이요? 그렇죠. 업무가 끊김없이 흘러가도록 돕는 뭐랄까 자율적인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코딩 몰라도 AI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노코드, 로코드나 오픈소스 덕분에 AI 기술이 더 대중화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그 방대한 공개 데이터가 몇 년 안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데이터가 고갈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합성 데이터 기술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해질 거고요. 또 다른 잠재적인 변수는 양자 컴퓨팅인데 이게 만약 상용화되면 AI 학습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서 또 한 번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지만요. 네, 그렇죠. 결국 AI 발전의 큰 방향은 단순히 성능 좋은 도구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인간이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 AI가 움직였다면 미래의 멀티모달 AI는 우리의 좀 미묘한 표현까지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자율 에이전트는 복잡한 업무를 그냥 위임받아서 스스로 처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AI가 점점 더 사람 같아지네요. 그렇죠. AI가 인간의 보조를 넘어서 동료나 심지어 자율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인간은 그럼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새로운 협업 시대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역할과 능력이 확장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윤리적 딜레마.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기술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로 AI 편향 문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안에 이미 들어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어떤 불균형,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거요. 이게 AI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군요. 네,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편향된 AI가 만약 채용이나 대출 심사 같은 중요한 결정에 쓰이면 기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아,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LLM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AI가 잘 모르거나 아예 없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지원해서 답하는 거예요. AI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진짜처럼 막힘없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문제는 AI가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사용자가 속기 쉽다는 점이에요. 정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죠. 네, 저도 가끔 챗봇 답변이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환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일자리 문제죠. 네, 그렇죠. 과거 산업혁명 때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듯이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특정 직업군이 사라지거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걱정,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분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기술의 오용 문제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로 사기치고 명예훼손하고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 같은 끔찍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죠. 자료에서도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같은 규제 논의가 있긴 한데 이게 또 자칫 기술 혁신이나 산업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해요.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 거죠. 네, 그 딜레마가 크네요.
가짜뉴스 확산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네, AI가 너무 쉽게 그럴듯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그냥 막 가져다 쓰는 문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혁신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자료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아세모글루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AI 개발 방향이 단순히 인간 노동을 자동화해서 그냥 대체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더 향상시키는 증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화가 아니라 증강이요? 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당장의 효율성 때문에 자동화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정말 이익이 될지, 특히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진 않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 기업, 정부, 그리고 우리 사용자 모두가 AI가 인간을 돕는 더 나은 도구, 즉 증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생성형 AI는 1950년대 머신러닝 개념에서 시작해서 VAE, 개인 같은 초기 모델을 거쳐 트랜스포머라는 엄청난 혁신을 발판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했군요. 그리고 현재는 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산업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고요. 네. 미래에는 멀티모달 AI나 자율 에이전트가 우리 일과 삶을 더 크게 변화시킬 것 같고요. 하지만 동시에 기술 자체의 한계인 편향이나 환각 문제, 그리고 일자리 변화, 딥페이크 오용, 허위 정보 확산 같은 사회적 과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을 잘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이려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동화보다는 증강의 관점에서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네, 생성형 AI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게 분명합니다. 이 강력한 힘을 기회로 만들지 위협으로 만들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서 스스로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런 자율성을 갖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나 혹은 꼭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생성형 AI라는 흥미로운 세계를 정말 깊이 있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